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안녕하세요. 장윤선입니다. 오늘은 10월 17일 금요일입니다. 3박 4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어제 상하이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정기국회가 끝나면 개헌론이 본물 터질 것이다. 본물이 터지면 막을 길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개헌론이 경제를 삼키는 블랙홀이 될 것이라면서 이른바 개헌론 확대를 경계했습니다. 단속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 대표는 무대답게 박근혜 대통령과 한판 뜨는 것일까요? 오늘 아침 곧장 말을 바꿨습니다. 제 불찰로 생각합니다. 대통령께 죄송합니다. 김 대표를 잘 아는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청와대가 발끈했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당 정치가 청와대에 복속되는 한국 정치의 불편한 현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팟짱 여러분들께 다양한 소식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 양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오늘은 1, 2부로 나눠서 진행을 합니다. 1부는 온전히 뉴스들입니다. 안철수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최근 측근들에게 보낸 문건을 저희가 단독 입수했습니다. 개파 정치와 작별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소식을 단독 보도하겠습니다. 조선일보 자회사인 조선비즈의 30대 건장한 남성 기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한국 언론 가운데 팟짱이 이 소식 처음 보도합니다.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와 박근혜 정부 IT 기본권 침해 문제를 짚어봅니다. 팟짱이 찍은 7번째 국감스타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을 만나서 통영함 비리와 광개토 대왕함의 낡은 컴퓨터 실태를 점검합니다. 팟짱 시작합니다. 전혀 다른 뉴스. 네, 전혀 다른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730 재보선 패배 이후 정치권 무대에서 자취를 감췄던 안철수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지난 1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당 지도부인 비대위는 물론이고 20대 총선에 대비한 조직 강화 특위에도 일절 참여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혀서 파문이 일었는데요. 안 전 대표는 어떤 속내를 갖고 있는 것인지 오마이뉴스 정치부 최지용 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야당 취재의 지존, 정치 취재의 무림 고수, 쿵푸 팬더 최지용 기자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최지용입니다. 네, 아니 이렇게 화려한 언사를 붙였는데 웃지도 않고. 아니요.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말 들을 때마다 다리가 풀려가지고 제가. 당황하셨어요? 네네. 이렇게 하란 얘기예요. 이렇게 되라고. 네. 야당 취재의 지존이 됐으면 좋겠다는 선배의 염원이 담긴 메시지예요. 네. 좋죠? 부담 팍팍.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 좀 센 거 갖고 왔다고 들었어요. 전혀 다른 뉴스에 어울릴 만한 얘기인 것 같긴 한데요. 네. 뭐 사실 이제 안철수 대표가 일면 이 자기 이야기를 밝힌 상황에서 담긴 메시지에 어떤 진정한 의미가 있는가를 네. 좀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좀 찾아갖고 왔습니다. 오, 새 자료. 그동안 언론에 네. 전혀 공개되지 않았던 전혀 다른 뉴스에 걸맞는 거라는 거죠. 자, 우선 얘기를 해보죠. 안철수 전 대표가 비대위는 불참하겠다. 그리고 송호창 의원의 조강특위도 들어가지 않겠다. 사퇴 의사를 밝혔는데요. 이게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표면적으로는 안철수 대표가 이 자신의 사태로 네. 비대위가 구성이 된 거죠. 비대위가 구성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런 취지인데요. 네.
이 기자들은 이게 결국은 당과 거리두기에 나서는 게 아니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도 볼 수 있고요. 근데 실제로 이 자기 사람들과 그러니까 자기와 같이 이제 민주당과 통합하기 이전부터 같이 해왔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네, 자신의 그 사람들- 측근들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예, 자신의 측근들과 에게 전달한 메시지를 저희가 입수를 했는데요. 네. 여기 아, 보면은 안철수 전 대표가 비대위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 바로 직전에 네네. 안철수 전 대표의 측근들에게 보낸 메시지가 처음으로 입수된 거네요. 그죠? 이게 실제로 이 측근들에게 다 전달이 된 건지 안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네. 이 조강특위 대응을 통한 향후 정치 행보 메시지라는 문건을 작성을 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안철수 대표의 의중을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마이뉴스가 단독으로 문건을 입수했군요. 네네. 네.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네, 내용을 보면요. 네. 결국 기자 간담회에서 했던 이야기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비대위에 왜 들어가지 않는가? 네. 여기서 보면은 그 비대위 그 기자 간담회에서 하지 않았던 그 개파 정치와 작별하겠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개파 정치와 작별하겠다. 이게 그 네네. 문건에 나와 있는 얘기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비대위 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간담회 때는 네. 당신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네. 참여할 수 없다라는 그랬죠. 취지로 말을 했지만 네. 거기에 덧붙여서 이 내부 메시지에는 이제 개파 정치와 이제 거리를 두겠다라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한 건데요. 네. 이게 뭐냐면 조강특위가 어쩔 수 없이 이 개파들 간에 이 지분 싸움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무리 뭐 자기들이 그렇죠. 예, 예. 잘 논의하고 합의하겠다고 해도 네.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아수라장이 될 수 있는 그 판에 이제 발을 담그지 않겠다라는 표현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리고 또 하나는요? 또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는요. 그날 간담회에서는 직접적으로 언급을 안 했습니다. 근데 다만 뒤에 이어진 기자와 질의응답에서 기자가 이제 내년에 예정된 당대표 선거에 출마할 계획이냐라고 네.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는 관심 받기다라고만 그랬죠. 말을 했거든요. 예. 근데 안철수 대표가 이 메시지 안에는 네. 내년 2월로 예정된 전대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정확하게 못을 박아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역시 보다 정확하게 자기 의사를 표현하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안철수 대표가 관심 받기다라고 말했을 때는 기자들 네. 사이에서는 이제 저렇게 말하고 또 나올 수도 있겠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뉘앙스였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은 이제 나오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자신의 사람들한테 이제 전달을 한 걸로 보입니다. 네. 요 두 가지 메시지가 핵심 메시지인가요? 네, 핵심 메시지이고요. 여기 이 두 가지 메시지가 그러면 왜 나왔는지를 이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일단은 당이 이제 내년에 이제 선거가 없고 당의 정상화 과정을 밟아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조강특위라는 통해서 이제 각 지역위원장 선출하는 과정에서 이 자신의 정치 행로를 지금 이제 자신의 이 측근들에게 천명을 한 건데요. 네. 두 가지입니다. 정확하게 자신이 얘기하는 이미지를 파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몇몇 대선 주자의 이미지와 지지율로만은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없다라는 인식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자신의 이미지를 바꿔야 된다라는 명확한 의식이 있는 것 같고요. 네. 여기서 보면은 또 백의종군의 이미지를 던져주면서 네. 또 한 가지 우리 당 내는 물론 밖의 미래 세력과도 함께할 것이라면서 또 정확하게 또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던지고 있습니다. 보면은 당 안에서 어떤 승부를 보기보다는 네. 당과 거리를 두면서 네. 당 밖의 미래 세력 정확하게 어떤 걸 의미하는 건지는 알 수 없겠지만 네. 자신의 세력을 당 밖에서 더 구축하겠다라는 음. 의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세 가지 메시지인데요. 첫 번째는 개파 정치와 작별하겠다. 이게 그러니까 그동안 새정치민주연합 구민주당 안에 있었던 그 적폐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적폐와 결별하겠다 이런 선언을 한 거고 아울러서 내년 2월에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겠다. 사실상 당권에 도전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고요. 세 번째는 밖의 미래 세력과 함께하겠다라는 것은 결국 당 안에 일정 정도 그 친노 세력과는 좀 그 구별되는 차원에서 소위 얘기하는 안철수 세력을 외부에 구축하겠다 이런 뜻으로 보이는데요. 이거를 세 가지 메시지를 종합해서 본다면 결과적으로 안철수 대표가 당 안의 정치보다는 당 밖의 정치에 훨씬 더 주력하겠다 이렇게 해석이 좀 되는데 기자들은 어떻게 봅니까? 예, 그 기자들이 안철수 대표가 어쨌든 당과 거리두기에 나선 것은 분명하다. 네. 라는 게 기자들의 생각이고요. 네. 근데 안철수 대표가 그런 거를 우려를 했는지 이 메시지 안에서도 네. 당과 거리를 두고 이미지 정치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이게 보다 당이 민생적이고 민생 사안과 이 국민들과 함께하는 사안들과 들로 이제 당이 이제 발전해 가야 되는데 자기가 그거에 앞장서겠다. 네. 이렇게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어쨌든 그럼 그 말은 네. 자신이 이제 당과 거리두기를 한다는 거를 인식하고 본인도 인식하고 그거를 이런 말을 한 거지 않습니까? 네. 이를테면 실질적으로 거리두기에 나섰다고 봐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를테면 그 대선 주자가 그 새정치민주연합 안에 크게 보면 세 축이 있는 건데요. 하나는 박원순 서울시장이고 또 하나는 문재인 의원이고 그리고 안철수 대표 이렇게 세 명이 있는데 이를테면 문재인 의원은 당 안에서 이렇게 세력을 구축하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명징하게 보이는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당대표 도전설도 나오는 것이고 반대로 박원순 시장의 경우에는 완전히 당색을 탈각한 가운데 행정가로서 자기 이미지를 가져가면서 당 외부에 상당한 세력을 구축하고 있는 걸로 볼 때 안철수 전 대표의 경우에는 내가 그럼 어디에 승부수를 띄울 것이냐 2017년 대선을 도전함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당 안보다는 당 밖이 훨씬 낫다 이런 판단 이런 계산을 끝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안철수 대표 앞으로 어떤 행보를 할까요? 탈당? 또다시 제3세력화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사실상 딴 살림을 차렸 가능성 이런 것도 있는 건가요? 네, 기자 간담회 때 탈당하실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기자가. 네. 그래서 안철수 대표의 답변은 제가 창업주인데요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새정치연합을 자기가 자신이 지분을 가진 대주주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네. 그래서 탈당하진 않겠다라는 말을 이제 뉘앙스를 이제 이야기한 건데 사실 뭐 정확하게 탈당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니까 대표 자리에서 물러난 당시에 당내 안철수 대표에 대한 평가가 이랬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당에 들어와서 의원들을 상대로,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민주당 의원들을 상대로 이 정치 사업을 했다고 한다면 네. 안철수 대표를 따르지 않았을 의원이 몇이나 있었겠냐. 근데 안철수 대표는 자꾸 당 밖으로 시선을 돌린다라는 평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네. 특히 뭐 친노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요. 네. 네, 이번에도 약간 비슷한 길을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당내 승부보다는 당 밖에서 자기의 지지도를 높여서 당 안에서의 어떤 힘을 잡겠다. 또는 그 지지도를 바탕으로 또 다른 세력화도 네. 감안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안철수 전 대표와 함께 해왔던 분들이 점점 그 떨어져 나가고 있는데 이를테면은 측근 중에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금태섭 변호사의 경우도 안철수 전 대표와 다시 만날 생각도 계획도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뿐만 아니라 최장집 교수가 떠난 데 이어서 윤영관 전 외교부 장관, 외교통상부 장관도 정책 네트워크 내일 이사장직 그만두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걸로 알려졌어요. 네, 윤영관 이사장이 직접적 코멘트를 하진 않았지만 언론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영관 이사장 말고도 안철수 대표의 가장 큰 약점은 바로 이렇게 자신의 측근들이 떠나가는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금태섭 변호사도 말씀해 주셨고요. 네. 지금 실제로 이 조강특위에 송호창 의원이 사퇴한 문제가 실제로 측근들에게는 상당히 큰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취재해본 바에 따르면요. 특히 경남 지역에 출마를 준비했던 조강특위에 출마를 준비했던
안철수 대표의 측근들은 이게 사실상 당에서 철수하라는 얘기지 않냐라고 생각이 들 정도 약간 멘붕에 빠져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조강특위가 20대 총선을 앞두고 이 총선은 출마자들을 거르는 작업이기도 한데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조강특위에서 빠진다는 것은 사실상 이 당 안에 어떤 희망이 없다. 이 당 안에서 우리가 뭔가를 하겠다. 이런 메시지는 아니겨서 이거를 경우에 따라서는 혹시 밖에 어떤 다른 세력화, 그러니까 이를테면 다른 정당의 창당 가능성 뭐 이런 것도 염두에 둔 조치가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좀 조심스럽게 정치권 안에서 관측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기자들도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최지용 기자 아침 일찍 단독으로 만났네요. 네. 네. 빨리 기사도 써야 됩니다. 지금.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마이뉴스 정치부 최지용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네, 전혀 다른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5일 조선일보의 자회사인 조선비즈의 30대 젊은 남성 기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언론계 안에서는 고인이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를 두고 여러 관측이 나돌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이 사건을 취재한 미디어오늘의 정철훈 기자를 만나봅니다. 정 기자 나와 계신가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장윤선의 팟짱 처음 출연이신데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미디어오늘의 정철훈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조선일보의 자회사 조선비즈의 기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일인가요? 예, 그 기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이제 흔한 사건은 아닌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15일 오전에 이제 본인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이 돼서 언론계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분은 지난해 조선비즈에 입사한 이제 2년차 기자였고요. 네. 회사 적응에 좀 어려움을 겪다가 스스로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언론계 안에서 이런 고인의 죽음을 두고 여러 관측이 돌고 있던데 주로 어떤 주장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예. 소위 말하는 증권가 정보지에서는 회사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었고 네. 사내에서 직장 내 왕따를 당하기도 했다 이런 확인되지 않는 루머가 돌기도 했는데요. 네. 고인이 되신 기자와 좀 잘 알고 있는 동료 기자들에게 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네네. 일단 이 고인이 되신 분은 회사 쪽으로부터 근무 태만 등의 이유로 이제 최근에 올해 수개월짜리 이제 정직을 당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그래요. 1개월인지 3개월인지는 이게 구체적으로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회사에서 계속 좀 배제되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아왔다고 동료들에게 전했던 것으로 전해졌고요. 네. 또 근무 스트레스가 많아서 힘들어했었고 또 올해 초에는 회사 선배와 언쟁을 벌이다가 회사 선배에게 뺨을 맞기도 했다 이런 이야기까지 들을 수 있었습니다. 회사 선배한테 뺨을 맞았다고요? 예. 그 흔한 일이 그렇게 언론계 안에서 선배가 후배한테 뺨을 때리고 이런 것도 흔한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예, 이 부분은 조선비즈의 사측 관계자에게 확인을 좀 해봤는데요. 네네. 회사 쪽에서는 이제 뺨을 때린 거는 맞는데, 네. 이제 술자리에서 서로 이제 언쟁을 하다가 발생한 일이었고, 양측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아서 마무리된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런 부분보다 좀 더 중요한 부분은 이제 A 씨의 최근의 상황이었는데요. 네. 제가 이제 이분의 실명을 거론하기가 조금 애매하다고 판단해서 이제 A 씨로 네, 그러시죠. 예. A 씨가 정직을 마치고 편집국에 복직을 했는데 네. 회사 쪽에서 취재가 아닌 업무에 배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취재기자로 입사를 했는데 취재기자로 입사를 하면 계속 취재기자를 해야 되는데 다른 부서로 발령을 냈다는 거죠? 그런 셈인데요. 네. 경영본부나 이런 쪽으로 발령을 낸 것은 아니고요. 네. 확인한 바로는 취재본부 소속이긴 했는데 네. 이제 취재를 하는 업무는 맡기지 않았던
있었던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업계에서는 뭐 그 인터넷 그 온라인에서 네. 기사에 뭐 댓글을 다는 일을 했다는 뭐 소문도 돌았는데 그 네. 부분은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이 취재가 아닌 업무에 배치되면서 이 A 씨가 심적으로 좀 고통스러워했다. 뭐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 회사 쪽에서는 A 씨가 이제 복귀 이후에 좀 취재를 맡기기에는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이제 다른 업무를 맡겼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업무가 어떤 업무였는지에 대해서는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그 A 씨가 좀 많이 당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월 초에 네. 이제 회사 쪽에 사표를 냈고요. 네. 사표를 냈는데 그 뒤에 이제 새로운 뭐 새 출발을 하지 못하고 스스로 삶을 끝내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면 10월 초에 사표를 냈으면 10월 초에 조선비즈에서 그 사표 수리는 돼 있는 상태였나요? 예,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제 권고사직 형태로 이제 사표가 수리된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 뒤에 또 이제 여러 가지 뭐 퇴직근무나 이런 부분을 논의하다가 A 씨가 이런 선택을 하게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젊은 30대의 기자였고 또 최근에 또 언론재단에서 같이 그 기자 교육을 받은 동료들도 굉장히 많이 충격에 빠져 있는 것 같던데요. 예. 조선비즈라는 회사는 조선일보와는 어떤 관계에 있는 건가요? 조선일보가 이 조선미디어그룹에 있는 계열사인데요. 네. 뭐 TV조선, 뭐 조선일보, 뭐 월간조선 다 모두 조선미디어그룹 소속입니다. 네. 이 조선미디어그룹의 계열사 중에 하나가 이제 조선비즈인데요. 네. 그 2010년 들어서 이제 뭐 경제 쪽 그 매체를 조선그룹에서 창간을 하면서 탄생한 곳입니다. 근데 이 조선비즈 같은 경우는 뭐 다른 경제 매체들도 그렇지만 이 업무 강도가 좀 강하고 또 그 아시겠지만 요즘 기자들이 또 광고 영업까지 그 동시에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 그래요.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영업을 뛴다고 하는데 네. 이런 부분에서도 좀 소문이 좋지는 않았던 그런 매체 중에 한 곳입니다. 근데 이 A 씨가 작년에 입사를 한 다음에 계속해서 회사에 적응을 못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네. 결국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돼서 그 주변 동료들도 안타깝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기자가 이제 어찌됐든 취재 기자로 입사를 했으면 취재 기자로 계속 일을 해야 맞는데 어찌됐든 뭐 사내에서 부적응의 문제로 취재와 관계가 없는 무슨 댓글을 다는 일을 했다는 것도 저는 좀 이해가 좀 잘 안 되는데요. 여하튼 그 부분은 예, 조금 그 더 댓글을 다는 일을 했다는 부분은 회사 쪽에서 확인을 해주지 않아서 네. 그게 댓글을 다는 일을 했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데요. 네네. 근데 이제 취재를 하는 업무를 맡기지 않은 거는 팩트고요. 네. 예, 그래서 그 부분에서 어떤 기자로서 좀 자괴감을 느끼고 네. 내가 여기서 계속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좀 심적인 고통도 좀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과거에도 기자들이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있었습니까? 예,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그 언론에 보도되지는 않았는데요. 네. 그 2년 전에도 한 통신사에 있는 기자가 이제 자택에서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뭐 취재 중에 뭐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이렇게 네.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는 사실 흔한 일은 아닙니다. 네. 이번 일이 또 벌어져서 언론계에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사실 이분의 죽음이 또 지금 남아있는 기자들에게 또 많은 물음표를 좀 남기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기자들이 어찌됐든 굉장히 그 험한 일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뭐 사건들도 많이 취재하면서 예. 심적 부담이나 고통도 많이 겪는 직업이긴 한데요. 예. 어찌됐든 조선비즈의 기자의 어떤 그 사망이 언론계 안에 큰 충격을 특히 이제 젊은 기자의 이런 선택이 예. 언론계 안에 주는 충격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저희도 예, 고위 맞습니다. 어제 그 부선미주 쪽 그 회사 관계자들이 빈소를 찾았다고 들었는데요. 네. 그 A 씨의 부모님께서 네. 빈소에서 그 회사 측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내 자식이 기자로 기억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는데요. 이 시대 기자의 초상이 지금 어떤 모습인지 이제 많은 물음표가 남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 부모님 또 마음이 어떠실지 너무 마음이 무거운데요. 어찌됐든 일보로 저희가 이 소식을 제일 처음 전해드리는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또 다른 소식이 들어오면 정 기자님 더 업데이트해서 소식을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마치겠습니다. 정 기자님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히 계세요. 장윤선의 팟짱. 사이버 공안 사찰이 아주 심각한 수준으로 비화를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집단 사찰에 이어서 네이버 밴드 그리고 심지어 내비게이션까지 정부가 들여다봤다. 정말 충격적인데요. 오늘 아침에는 검찰과 경찰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인 의료 정보를 무려 하루 평균 2,600건씩 받아보고 있다. 이런 사실까지 폭로가 됐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IT 주권 침해다. 이런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정의당의 노회찬 전 대표와 만나보겠습니다. 대표님 나와 계신가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오랜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장윤선의 팟짱 첫 번째 출연이신데요. 우리 애청자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아주 평소에 존경하고 또 두려워하는 우리 또 장윤선 기자님의 이 팟캐스트에 나오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오늘을 오랫동안 기다려왔습니다. 저는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우리 동종업계 종사자신데 저보다 순위가 굉장히 높으셔요. 글쎄 네, 경쟁자보다는 동업자로 오늘 이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어제 정의당이요 청와대 앞에서 굉장히 재밌는 퍼포먼스를 했는데 IT 민주화 염원 삐라살포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어제 현장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다고 하는데 이 안타깝게도 참석을 못한 애청자들을 위해서 현장 소식을 조금 전해주세요. 예, 애초에 제가 말씀하신 네. 그 동종업계 팟캐스트에서 네. 며칠 전에 이거 제안을 했어요. 네네. 이 청와대를 향해서 삐라를 살포하자. 왜냐면은 지금 대북 삐라 살포가 국내에서 큰 논란이 되고 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표현의 자유라서 말릴 수 없다라는 게 정부 입장 아닙니까? 네. 근데 죄송합니다. 대북 삐라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얘기한 바로 정부 당국이 네. 우리 국민들의 이제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밴드 같은 메신저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심지어는 내비게이션 검색한 것까지도 이렇게 사찰을 하는 네. 사실상 표현의 자유를 엉두르고 있는 이 사태는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지금 어찌 보면은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완전하게 인정하고 있는 거는 삐라밖에 없다라는 거죠, 역설적으로. 그래서 삐라를 살포를 함으로써 또 삐라 살포의 IT 민주화. 네. 그래서 그런 국민의 이제 통신의 이 비밀이라거나 또는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에 대한 침해가 더 이상 없도록 염원하는 그런 이제 일종의 퍼포먼스를 갖다가 이 IT 민주화 삐라 살포 작전이라는 이름으로 수행을 한 겁니다. 네. 아니 근데 정말 생각해보면 정부가 그야말로 국민들의 귓속말까지 샅샅이 다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건데요. 이거를 박정희 전 정권 그러니까 유신 독재와 비교하면 그 시절도 살아내셨잖아요. 대표님. 예, 일단은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IT 강국이라고 했는데 네. IT 탄압 강국이 되어버렸고요. 현 정권 들어와서. 네. 그리고 IT는 우리 지금 5천만 국민이 다 이용하고 있는 일상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또 하나의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생활의 공간인데 거기서만큼은 최소한 거기서만큼은 이미 유신 체제가 들어섰다.
그리고 IT 긴급 조치들이 횡행하고 있다. 네. IT에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무단 통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네. 지금 어제 시급히 민주화 운동이 요구되고 있는 게 IT 공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물리력을 동원해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고문하고 패고 뭐 이렇게 해서 그 공안 통치를 했다면 지금은 완전히 IT를 장악해서 국민들이 뭘 하고 있는지 미리 사전에다 차단해 버리는 이런 상황까지 온 것 같다라는 좀 암울한 상황이 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우리 헌법에 분명히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 또한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이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헌법 제17조와 18조 네. 는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굉장히 중시되고 특히나 현대 사회에 와서 더욱더 중시되는 항목이 바로 그 항목입니다. 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다 이제 지금 헌법 정신이 이 정부에 의해서 유린당하고 있는데 네. 이게 무슨 국가의 안위라거나 네. 또는 전체 국민 다수의 어떤 생명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제약해야 되는 상황이냐 하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발단이 된 게 이제 대통령 심기 아닙니까? 네. 대통령의 이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었다. 지나치고 있다. 아니 그게 사실이라면 대통령이 스스로 내가 뭘 잘못했는가 반성해야 될 일이지. 네. 예, 그걸 가지고 나한테 욕한 사람 다 나와봐. 이런 식이라는 거죠. 예. 그리고 또 그것을 이 명예훼손이라는 것이 특히 공인의 명예훼손은 선진국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예. 예, 공인은 언제든지 상시적으로 비판과 비평과 그리고 감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그게 민주주의인데 네. 공인에 대해서 입단속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아무도 말 못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유언비어가 발생하는 어떤 초기 단계거든요. 네. 그래서 민주사회는 유언비어가 없어요. 네. 부당하게 억누르니까 유언비어가 생기는 건데 이걸 단속하겠다 그러고 여기에 대해서 검찰은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하든 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조직인데 네네. 검찰에서는 완전히 이제 부안내동에서 과잉 충성으로 나간 거죠. 그래서 소 잡을 때만 제한적으로 쓰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이걸 지금 닭 잡는데 그냥 개구리 잡는데 그냥 들고 설치다가 네. 정작 소 잡을 때도 이 칼을 못 쓰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돼버린 게 아닌가 봅니다. 네. 그 대통령에 대한 비난이 모독이 그 도를 넘었다라고 한 것이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의 그 사라진 7시간에 대한 것 때문인데 이거를 보도한 그 산케이 신문 극우 언론인데요. 그 산케이 신문 기자를 마치 지금 그 표현의 자유 민주투사로 정부가 또 만들어놨어요. 세계 언론이 볼 때는 이런 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것도 참 기가 막힌 일인데요. 네. 사실 저는 그 기사를 그렇게 잘 쓴 기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네. 거의 이렇게 사실은 그 슬쩍이 스캔들도 건드리는 네.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좀 B급 기사죠, 사실은. 네. 뭐 과거에 그 썬데이 서울 그런 수준의 기사라고 보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그런 기사는 이제 이것도 기사 까면 되냐 이러면서 이제 독자들이 평가할 영역이지. 네. 여기에 대해서 정부 당국이 권력을 가지고 나서는 것 자체가 과도하고 부당하며 네. 특히나 이것이 뭐 대통령과 관련됐다 해가지고 이렇게 나서는 건 네. 지금 사실 다른 정치인들에 대해서 종편이나 여러 이 매체들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이렇게 그 왜곡 보도를 하거나 명예훼손하는 경우들도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일에 대해서 지금 그 언론이 그 검찰이 나서고 있냐 이거예요. 네. 맞아요. 전혀 그런 걸 갖다가 본체만치 하고 있으면서 이 정도의 일에 검찰이 그도 무슨 기소를 갖다가 한다는 등으로 과잉 대응함으로써 도대체 네. 무엇을 얻었는가? 대통령 한 사람은 기분이 좀 편해졌을지 모르겠지만 네. 결국에는 권력이 개인을 위해서 남용된 겁니다. 이게 공권력이어야 하는데 네네. 특정 개인의 어떤 사유물인 양 남용됨으로써 국가의 위신 또 대한민국의 어떤 민주주의 수준 네. 대한민국이 인권을 대하는 태도 네. 이런 것들이 완전히 평가절하된 거죠. 네. 그래서 국격을 떨어뜨리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검찰의 과잉 수사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 정홍원 국무총리가 사이버 사찰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어제 그 사이버 검열 관계장관 회의를 열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네네. 앞으로 좀 국민들이 불필요한 오해나 논란이 없도록 최소한 범위에서 감청을 실시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는데요. 이런 그 총리의 대응 이런 건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어저께 그 정홍원 총리가 관계장관 대책에서 한 얘기들은 매우 늦었지만 네. 그건 사실은 내용이 올바른 내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이버 명예에서는 애초부터 법률에 따라서 감청영장 청구 대상도 아니거든요. 네. 그런 사실을 또 적시됐고 또 실시간 감시를 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다짐을 했고 네네. 또 그러한 일들은 국가안전보장이라거나 중요 범죄 등 테러 인질 등 네. 아주 특수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방침을 밝혔는데 네네. 어제 정홍원 총리가 얘기한 것이 바로 그 통신비밀보호법 제정 취지나 법 정신에 딱 부합하는 내용들입니다. 네. 문제는 네. 한 달 후에 이 발언이 나왔다는 거죠. 음. 지난 9월 18일 날 딱 한 달 전이죠. 네. 9월 18일 날 사이버 이 명예훼손 등 이제 수사를 위해 가지고 전담 팀을 만들고 대책회의를 소집을 한 게 검찰이거든요. 네네. 그렇죠. 그리고 그 검찰이 그 대책회의에 9월 18일 날 네이버 대표, 카카오톡 대표를 갖다가 불러가지고 앉혔어요. 네. 그러면 어제 총리 얘기대로 하면은 카카오톡은 아예 사이버 명예훼손과 관련해서 감청 대상도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예. 예. 그런데 그러면 9월 18일 날 죄송합니다. 카카오톡 대표를 부른 사람은 누구냐 이거죠. 그 검찰총장 아니냐. 그렇죠. 예. 그러면은 그 국무총리가 이 정도 발언할 정도가 됐으면은 이 사태에 대해서 검찰총장이 책임지고 물러나야죠. 지난 한 달 동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온 국민들이 겁을 먹고 공포에 질리게 만들었고, 그렇죠. 대외적으로는 이 나라 위신이 깎였고, 네. 기업은 기업대로 굉장히 손해를 받고, 네. 200만 명 이상이나 사이버 망명한다고 난리를 쳤단 말이죠. 예. 이 난리를 쳤는데 왜 아무도 책임 안 지냐 이거죠. 사실은 대통령의 부적절한 발언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네. 대통령이 일단 사과를 해야 됩니다. 내 뜻은 그게 아니었다라거나 네. 좀 내가 과도하게 얘기했다라거나 사과를 해야 되는 거고 검찰총장이 이 사태에서 책임을 져야죠. 네.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아무도 사과도 하지 않고 이런 정보인권에 대해서 완전히 그 감각이 말라버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어제 총리가 네. 제가 제일 좀 걸리는 대목이 뭔가 하면은 우리 국민들이 불필요한 오해를 하게 했다는 거죠. 네. 제가 볼 때 국민들이 필요한 오해는 그렇죠. 예, 합리적인 의심을 망명해야지 어떻게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그냥 저질러 놓고 마치 국민들이 오해했다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텔레그램으로 망명한 걸 보면 정부 당국자들도 많고 정부 여당 관계자들도 굉장히 많이 망명하고 있어요. 그 점이 참 특이하고 재밌는 점이기도 한데요. 제가 볼 때는 그 대통령도 아마 망명하지 않았을까. 카카오톡에서 카카오에서. 네. 그렇게 사실은 생각이 됩니다. 네. 사실은 그래서 제가 그렇게 보안이 많은 분들이 먼저 망명할 수 있도록 우리는 좀 기다리자 이렇게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네. IT 기본권 침해에 맞서서 우리가 그 IT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좀 뭘 좀 했으면 좋겠다.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십니까? 예, 일단은 지금 법을 좀 정비를 할 필요가 있고요. 네. 현재 그 통신비밀보호법도 보면은 그 이메일과 그 음성 통화, 네. 팩스, 그다음에 이메일 그리고 문자 서비스까지를 사실은 대상으로 한 겁니다. 네. 그 법이 만들어질 때 이런 이제 메신저 같은 건 없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메신저 이런 데 적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판례나 또는 실제 집행 과정에서 문제와 모순이 사실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정보가 제대로 보호될 수 있도록 네. 이 법 이름 자체가 통신비밀보호법이잖아요. 네네네. 그것이 통신비밀 침해법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통신비밀이 제대로 보호될 수 있도록 최근에 발전된 IT의 어떤 그 이 생태의 네. 변화를 담아낼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법 개정이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이 상시 감시 체제로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감시받아야 될 거는 국민이 아니라 검찰입니다. 네. 예. 검찰이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보험 정보까지 이렇게 들여다보는 네. 이제 이런 검찰과 경찰이 그런 이제 상황에 대해서 오히려 더
감시의 수준을 높여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정치권의 부실은 해야죠. 네. 이거 뭐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것은 정치권이니까. 그리고 우리 시민 차원에서도 네네. 우리 생활의 어찌 보면 절반 이상이 IT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면 네. IT 그 공간에서의 인권, 기본권, 또 개인의 자유가 어떻게 보장되는지에 대해서도 좀 경각심을 갖고 대응해야 되는 게 아닌가. 네. 예, 민주주의는 공짜로 제공되는 서비스가 아니다라는 게 이번에 사실은 확인된 겁니다. 네. 아이, 대표님이 빨리 그 국회에 다시 들어가셔야 이게 퍽 될 텐데, 그죠? 2016 하면 되죠. 뭐. 네, 2016년이 너무 먼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아침 일찍 연결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에 또 출연해 주세요.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2014) 국감 스타. 네, 오늘의 2014 국감 스타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행운의 세븐. 오늘이 벌써 7번째 국감 스타를 소개하는 날이 됐네요. 행운의 세븐 주인공은 바로 국회의 국방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이십니다. 금요원은 청년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되셨는데요. 국회의원이 된 다음에 결혼까지 하셔서 굉장히 화제가 된 인물이기도 합니다. 자, 김광진 의원님을 직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의원님 나와 계신가요? 예, 안녕하세요. 김광진입니다. 네, 결혼 축하드립니다. 지금 신혼의 단꿈? 예, 그렇죠. 2세 계획은? 조만간 해야 되는데요. 네. 아직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바쁘셔가지고. 네, 근데 저출산 국가에 희망을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의원님 장윤선의 팟짱 첫 번째 출연이신데요. 예. 네, 애청자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국정감사로는 7번째 손님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 행운의 7에서 내년 국감 때는 넘버원 손님으로 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포부가 역시 젊은 국회의원은 다르다. 네, 자 곧장 현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주 월요일이죠. 20일 방위사업청 국감이 예정이 돼 있는데요. 주로 어떤 것을 집중적으로 질의할 계획이신가요? 예, 역시 파장답게 히든카드로 남겨놓은 것부터 물어보시는데요. 네. 먼저 여기서 공개를 좀 해드리면 전 세계에서 우리가 최초로 개발했다고 자랑했던 명품 무기가 있습니다. 네. 전자식 복합소총인데요. 네. 이게 방아쇠가 아니라 자석만 갖다 대도 발사가 되는 문제가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지적이 좀 있고요. 네. 8조 원이라고 하는 아주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군 통신망 사업이 진행되는데 네. LTE 시대의 2G폰 기술을 사용해서 네. 전략화를 하자마자 도태시켜야 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또 기타 침낭의 문제나 조명탄의 문제들 이런 것들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아니 자석만 내도 된다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자식 총이라고 해서 만들어놨더니 네. 그 전자식이 일반 자석만 가져다도 작동을 해버리는 상태가 지금 아니 그럼 이거 오작동 예. 문제로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렇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명품이라고 지금 막 대대적으로 선전을 해놓고 막 수출하겠다고 했는데 네. 이거 빨리 좀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유 걱정입니다. 이 대표적인 또 예산 낭비 하나로 또 거론이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다음 주 월요일 의원님 국감을 꼭 지켜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네요. 예. 그것도 그렇지만 세월호 참사 때 구조에 투입이 될 것처럼 막 그랬다가 투입도 잘 안 돼가지고 논란이 됐던 통영함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 납품 비리도 지적을 하신 바 있는데 당시 이 배가 투입되지 못했던 원인 좀 새로 더 파악이 된 게 있나요? 당시에 제가 세월호 국조특위위원을 하면서 이제 처음 문제 제기를 했었던 그랬죠. 사안인데요. 그때도 국방부에서는 이게 배는 2012년에 진수가 완료됐는데 네. 그 안에 들어가는 광급 장비가 다 설치되지 않아서 출동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제 밝혔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감사원 감사나 검찰 조사 등을 통해서 그것이 단순히 기술적 문제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네. 군 피하와 연계된 문제였다는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좀 밝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조금 더는 안 되겠죠. 국감 때 얘기하셔야 되는데. 뭐 조사나 수사를 제가 하고 있는 건 아니어서 뭐 진행 상황만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네. 지금 뭐 감사원 감사는 거의 마무리가 돼서 이제 검찰로 이첩돼 있는 상태고요. 네. 기사에 좀 났습니다만 현재 오모 대령을 비롯해서 2명은 구속 수사 중인 상태로 있고 네. 검찰이 이제 계좌 추적을 하면서 네. 통영함뿐만 아니라 이분들이 진행했던 다른 사업들과의 연관성들 이런 것들이 좀 몇 가지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네. 그에 연관돼서 같은 뭐 군대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이 사관학교 인맥으로 네네. 기수 서열로 다 엮여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연계성들까지 추가적으로 지금 아마 검찰이 곧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 네. 예컨대 이게 지금 감사원 감사는 끝났지만 검찰 조사가 곧 마무리되면 군 피하의 마각이 확실히 드러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뭐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다 나오기는 쉽지 않겠습니다만은 네. 기본적으로 이 함정과 관련한 사업들에서는 몇 가지는 좀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퇴역한 군 관료들이 좀 연결이 돼서 예컨대 국민 세금을 축내고 있는 상황이나 뭐 어느 정도나 해 먹었는지 이런 것들이 좀 드러나게 되는 건가요? 예, 그리고 뭐 이분들이 퇴역하자마자 바로 네. 연관됐던 사업을 했던 회사에 취직을 해서 그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하고 있는 문제라거나 네. 그게 결국은 취직을 바로 퇴역을 하자마자 취직을 했다는 것은 퇴역을 하기 얼마 전까지는 네. 그 회사와 관련한 일들을 끊임없이 도와줬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중요한 점들은 이제 고위급이 연관되느냐 아니냐가 검찰이 이제 어떻게 발표하느냐에 있는 것 같고요. 네. 예전에 최시중 방통위원장 있지 않습니까? 예. 이분이 기자들을 불러놓고 맨날 무슨 얘기를 했냐면 니네들 인생 이모작을 준비해야 된다고.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기자 그만둔 다음에 출입처에 어디로 취직할 건지 미리 알아봐라 이런 얘기였는데 이게 그냥 우리 사회에 굉장히 만연화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도덕성조차 상실한 자기 직업윤리도 잃어버린 사람들의 문제가 정말 전국적으로 만연한 이 진짜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 근데 의원님께서는 도대체 이런 정보들을 어디서 어떤 경로로 다 이렇게 확보를 하세요? 저도 노코 기술이나 사이버 사령부 쭉 해오면서 그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네. 사실 공식 문서로 처음에 이제 받는 것들이 조금 있고, 네. 그러고 나면 그 작은 꼭지를 가지고 관계자들의 제보나 첩보들을 조금씩 얻는데, 네. 이제 그걸 어떻게 퍼즐 맞추듯이 잘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이제 정확하게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판단은 나는 것 같습니다. 저희 방 직원들이 밤새면서 하는 거죠. 보좌관의 역량이 중요하다. 네, 그게 한 국회의원 역량의 80~90%는 보좌관의 역량인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보좌관 바뀌면 국회의원도 바뀌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나라 해군 기동전단의 주력 구축함이기도 한데요. 이 광개토 대왕함이요. 이거 아마 뉴스 보신 분들이 정말 다들 혀를 찼을 것 같아요.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 광개토 대왕함이 20년 전 사양의 486 컴퓨터가 사용이 되고 있다면서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렇게 관리를 이럴 수가 있을까라는 그 참담함이 들 텐데 어떻게 우리 군은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대응 태세를 갖추고 있는 걸까요? 제가 국방에 있어 보면 연간 35조나 되는 참 많은 돈을 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 잘만 사용하면 정말 우리가 원하는 군대의 문화들을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게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런 것 같습니다. 정말 필요한 전력이나 혹은 복지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 업그레이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중장기 소요를 다 정해놓고 그 프로세스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7년, 8년, 10년 이후에 진행하는 사업들이 많은데 실제 돈이 되거나 혹은 그 본인들의 부서에 좀 도움이 되는 이런 사업들은 긴급 소요라고 하는 예산을 통해 가지고 무계획적으로 좀 원칙 없이 바로 올해 집행, 내년에 바로 집행 이런 사업들로 진행을 다 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486 컴퓨터를 업그레이드하는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장기 소요로 계속 남아있는 것이죠. 이거는 업그레이드해도 별로 이익이 되지 않습니까? 당장에. 예.
이게 또 그런 언제 문제들도 출동할지도 해결할 모르니까.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가 정말 실제로 쓰일 때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니까 그냥 약간 어떻게 보면 그냥 전시행정 비슷하게 그냥 갖춰놓고 그러다가 이제 큰일 나면 그때는 난리 나는 거예요, 그죠? 난리 나는 거고 그때는 왜 그것 때문에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도 정확히 밝히지도 못하죠. 그러니까요. 근데 북한의 무인기 하나가 그냥 발견됐다 그러면 갑자기 수천억짜리 레이더를 사겠다고 그냥 선언해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 참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또 사후약 방문격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이게 전혀 준비하지 않고 있고 예. 이게 정말 근본적인 문제를 고치지 않으면 어려울 것 같은데 예. 근데 이렇게 실제로 낡은 컴퓨터를 이용하면 안전 문제 이런 거는 좀 실제로 발생한 적이 없을까요? 물론 발생합니다. 그리고 혹시 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함정이나 이런 제품들이 안정성을 위해서 네. 부사양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구축함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생각하시면 장수들이 그러니까 타는 배거든요. 네. 배로서는 이순신 장군이 뒤에 함정을 이끌고 이제 타는 배인데 네네. 그러다 보니 후방에 있는 지원 배들이 보내오는 자료들을 빨리빨리 분석해서 결정을 내려줘야 됩니다. 근데 뒤에 있는 배들보다 그 프로세스가 10분의 1도 잘 안 되기 때문에 네네. 올해만 해도 10여 차례가 지금 전선이 셧다운되는 일들이 발생하고 하는 일들이 실제 발생하고 있죠. 네. 아, 근데 정말 이런 거 늘 한 번 나면 크게 나는 이 대형 참사가 있을 수도 있고 또 특히 이제 군은 우리 안보 태세하고도 관련이 돼 있는 건데 예. 이게 후방에서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려면 군이 좀 제대로 정신 차리고 성희롱하고 성추행하고 이런 애들 군대 간 애들 때리고 이런 게 아니라 좀 정말 제대로 할 것들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안타까운 건 지금 이 시간에도 65만 장병들은 전방이든 후방이든 다 땀 흘리면서 청춘을 바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모든 분들의 열정과 젊음이 다 매도당하고 있어서 그것에 대한 안타까움도 좀 있습니다. 네. 저 끝으로 한 개 더 여쭤볼게요. 최근에 예. 병사 계급 개편 문제가 핫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예. 이 병사 계급이 개편되면 병역 문화 개선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요즘 대통령 따라하기가 유행이어서 그러실지 모르겠는데 국방부에서 고심 끝에 이등병을 해체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대안을 제시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 똑같은 이등병이나 경장이어도 네. 들어온 일자에 따라서 하루 차이에도 다 계급 서열이 나눠지는 상황인데 이게 실효성이 있을 거라고 하는 생각은 거의 아무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실효성 있고 군인들의 인권을 지켜줄 수 있는 대안들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병역 문화 개선과 아무 관계없는 대안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것도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이 문제도 국회 국방위 안에서 지적이 좀 제대로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의원님 아침 일찍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김광진 의원님의 20일치 월요일 국감을 미리 들여다봤습니다. 네, 앞으로도 국민 세금 이상한 데 새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시해 주세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김광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연호입니다. 장윤선의 팟짱 여러분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저는 지금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 단행본 출간 기념으로 전국 순회 강연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장윤선의 팟짱을 즐겨 듣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이 함께 하시는 이 장윤선의 팟짱은 10만인 클럽 회원 여러분의 후원으로 더욱더 알차게 꾸려질 수 있습니다. 월 10,000원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마련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정말 여러분 숨가쁘게 한 주간 달려왔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린 단독 보도만 무려 2꼭지인데요. 팟짱은 이렇게 한국 언론을 통해서 좀채 볼 수 없는 잘 알려지지 않은 뉴스까지 확인해서 보도해드립니다. 대한민국 사회의 숨소리까지 정확하게 전달하는 정론직필의 언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팟짱 주말판도 마련이 돼 있습니다. 영화배우 겸 시민운동가 겸 정치인 연기자 문성근 씨와 함께 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은 금요일 주말이 있는 아름다운 삶을 위해서
저희가 색깔 있는 인터뷰로 25년 차 전설의 락그룹 블랙홀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블랙홀 인터뷰를 하면서 인터뷰 내내 정말 즐거웠는데요. 여러분들도 제2부 블랙홀과의 만남에서 한국 락 음악에 흠뻑 빠져드시기를 바랍니다. 9년 만에 새 앨범을 낸 블랙홀 음악 가운데 제가 고른 가장 천진난만한 음악이었습니다. 사랑한다면 아이들의 경쾌한 목소리를 들으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방송은 오마이뉴스 10만인 클럽 후원으로 제작이 됩니다.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 꿈을 줘요.